위험해요. 만삭의 임산부를 향해 트럭 한 대가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어요. 그때 경비복을 입은 남자가 뛰어들었습니다. 여자를 밀어내고 자기가 대신 트럭에 부딪혔어요. 남자는 피투성이가 된 채 아스팔트 위에 쓰러졌습니다. 여자가 울부짖으며 남자에게 기어갔어요. 119에 신고하려고 주머니를 더듬다가 낡은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지갑을 열었는데 그 안에서 사진 한 장이 떨어졌어요. 코팅까지 해서 소중하게 간직한 사진이었습니다. 여자가 그걸 집어들고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사진 속 양갈래 머리 어린 소녀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경비원은 30년 전 빚쟁이들을 피해 가족을 버리고 도망쳤던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딸 곁에 머무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자기 목숨을 던져서 딸을 구한 거죠. 대체 이 부녀에겐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6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 경비실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경비원 김 씨였습니다. 어깨는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어요. 깊게 팬 주름, 거칠게 갈라진 손, 어딘가 지쳐 보이는 눈빛. 평생을 고되게 살아온 사람의 흔적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이 지나갈 때마다 김 씨는 깍듯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주민들은 대부분 대꾸도 없이 지나갔어요. 눈길 한 번 주지 않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김 씨는 개의치 않았어요. 어차피 익숙한 거였거든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이 사람은 30년 전만 해도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던 가장이었습니다. 거창한 건 아니었어요. 조그만 공장 하나 굴리면서 아내와 어린 딸을 먹여 살렸죠. 그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면 뭐든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사업이 망했습니다. 거래처가 부도를 맞으면서 연쇄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빚쟁이들이 집 앞에 진을 치고 협박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왔어요. 아내는 매일 울었습니다. 5살짜리 딸은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엄마 아빠가 싸우는 줄로만 알았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빚쟁이들이 문을 두드렸어요. 쾅쾅쾅 문이 부서질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김 씨야, 문 열어. 돈 안 갚으면 가만 안 둬. 험악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아내가 울면서 김 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어떡해. 어떡해. 5살 서연이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빠 무서워. 작은 손으로 아빠 옷자락을 꽉 붙잡았습니다. 김 씨는 겁에 질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미친 짓을 저질렀어요. 뒷문으로 도망친 겁니다. 아내와 딸을 남겨둔 채로요. 아무 말도 없이 짐도 안 챙기고 그냥 어둠 속으로 달아났습니다. 뒤에서 서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아빠 어디가? 그 목소리가 등 뒤에서 칼날처럼 꽂혀왔지만 김 씨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볼 용기가 없었어요. 그냥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무작정 달렸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뒤로 김 씨는 전국을 떠돌았어요.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부산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했어요. 시멘트를 나르고 벽돌을 쌓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일을 멈출 수 없었어요. 멈추면 생각이 났거든요. 버리고 온 가족 생각이요. 몇 년 뒤에는 대구 공장에서 일했어요.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광주에서는 청소 용역을 했어요. 새벽마다 건물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렇게 전국을 떠돌았어요.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못했습니다. 머무르면 정이 들고 정이 들면 생각이 나니까요. 아내와 딸 소식은 일부러 찾지 않았어요. 찾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연락할 염두도 못 냈어요. 뭐라고 말하겠어요. 미안하다? 그 말 한마디로 뭐가 달라지겠어요. 한밤중에 가족을 버리고 도망친 비겁한 놈이 무슨 면목으로 얼굴을 들이밀겠습니까? 그래도 하루도 잊은 적은 없었어요. 눈만 감으면 떠올랐습니다. 아빠 무서워하며 매달리던 서연이의 작은 손. 여보 어떻게 하며 울던 아내의 얼굴. 그 목소리가 30년 동안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김 씨는 이제 62이 됐어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허리도 안 좋고 무릎도 시큰거렸어요. 공사판에서 무거운 거 나르는 건 이제 무리였습니다. 결국 경비원 자리를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에 오게 된 겁니다. 김 씨는 경비실 구석에 앉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칙칙하게 방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가죽이 다해진 낡은 지갑이었습니다. 지갑을 열자 사진 한 장이 보였어요. 코팅까지 해서 소중하게 보관한 사진이었습니다. 전국을 떠돌면서도 이것만큼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있었어요. 김 씨의 30년 전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 등에 업힌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양갈래 머리를 한 5살짜리 여자아이였습니다.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세상에 걱정거리라곤 하나도 없다는 듯이요. 김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사진 속 딸의 얼굴을 손끝으로 어루만졌습니다. 이제는 30살이 훌쩍 넘었을 거예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잘 살고 있을까요? 서연아. 김 씨의 입에서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아빠를 용서해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김 씨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침부터 아파트 입구가 분주했어요. 이삿짐 트럭 한 대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새 입주자가 이사를 오는 날이었어요. 김 씨는 자진해서 도왔어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쓸데없는 생각만 드니까요. 몸이라도 움직이는 게 나았습니다. 박스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김 씨는 이삿짐 센터 직원들 사이에 끼어서 짐을 날랐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들어 올려 엘리베이터까지 옮기고 다시 내려와서 또 박스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김 씨가 트럭 앞에서 박스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아저씨, 이것 좀 같이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여자 목소리였어요. 김 씨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네, 주세요. 그리고 손을 뻗어 박스를 받아들었어요. 가벼운 박스였습니다. 별것 아니었어요. 그런데 박스를 받아드는 순간 눈앞에 여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만삭의 임산부였어요. 배가 많이 불러 있었습니다. 30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반쯤 묶은 머리카락, 환한 피부, 그리고 눈. 김 씨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저 눈. 너무나 익숙한 눈이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김 씨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박스가 기울어졌습니다. 안에서 뭔가 쏟아질 뻔했어요. 김 씨는 황급히 균형을 잡았지만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김 씨는 속으로 부정했어요. 세상이 얼마나 넓은데. 그리고 30년이 지났는데. 생긴 게 달라졌을 수도 있잖아. 내가 잘못 본 거야. 그런데 여자가 웃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무거웠죠? 죄송해요.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어요. 그 웃음을 보는 순간 김 씨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저 눈웃음, 아내를 그대로 빼닮았어요. 아내가 웃을 때 딱 저랬거든요. 서연이, 머릿속에서 그 이름이 번개처럼 스쳤어요. 김 씨의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박스를 들고 있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순간 30년 전 그날 밤이 눈앞에서 되살아났어요. 쾅쾅쾅. 빚쟁이들이 문을 두드리던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부서질 것 같던 그 소리. 아내가 울면서 김 씨의 팔을 붙잡던 손. 여보, 어떡해. 떨리던 목소리. 그리고 5살 서연이가 보였어요. 아빠, 무서워. 울먹이던 목소리. 공포에 질린 커다란 눈. 그 눈이 지금 눈앞에 있는 여자의 눈과 똑같았어요. 아저씨? 서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김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진짜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김 씨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모자를 깊게 눌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잠깐 어지러워서요. 금방 나을 겁니다. 김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박스를 내려놓았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귀에서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서연이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죄송해요, 아저씨. 제가 무거운 걸 부탁했나 봐요. 아닙니다. 이건 안 무거웠어요. 김 씨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보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정말 감사해요. 남편이 출장 중이라 혼자 이사하는 거거든요. 아저씨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김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건강하게 자랐구나. 김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쁘게 컸구나. 결혼도 했구나. 아기도 생겼구나. 잘 살고 있구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절대 들키면 안 됐습니다. 김 씨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았어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김 씨가 뒤로 물러섰어요. 한 발짝, 두 발짝. 서연을 피해 뒷걸음질 쳤습니다. 네, 벌써요? 경비실에 일이 있어서요. 김 씨는 몸을 돌렸습니다. 경비실을 향해 걸었어요. 아니, 거의 뛰다시피 했습니다. 아저씨, 뒤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감사해요. 나중에 인사드릴게요. 김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혀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손만 흔들었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요.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문을 닫자마자 김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다 풀려버렸어요. 서연이. 김 씨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우리 서연이 30년 만이었어요. 30년 동안 사진으로만 보던 딸을 실제로 본 거였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가까이에서요.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었어요. 김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살아있었구나. 건강하구나. 예쁘게 컸구나. 다행이다. 다행이야. 김 씨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김 씨는 서연을 피해 다녔어요. 서연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슬쩍 경비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이 단지 안을 걸으면 일부러 다른 쪽으로 돌아갔어요. 눈이 마주칠까봐 무서웠거든요. 한 번 더 얼굴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피한다고 안 보이는 게 아니었어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데 어떻게 안 마주치겠어요. 멀리서라도 서연의 모습이 보이면 김 씨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만삭의 배를 안고 천천히 걸어가는 뒷모습, 장을 보고 돌아오면서 무거운 짐을 들고 힘들어하는 모습, 그런 게 다 보였어요. 달려가서 짐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괜찮냐고,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자격이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해가 지고 어스름이 내려앉을 무렵이었습니다. 김 씨는 분리수거장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페트병은 페트병끼리, 캔은 캔끼리, 종이는 종이끼리. 단순한 작업이었지만 김 씨는 그런 게 좋았어요. 손을 움직이고 있으면 머리가 좀 비워지거든요.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씨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이었어요. 재활용품이 담긴 봉투를 들고 분리수거장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만삭의 배가 봉투에 가려질 정도로 큰 봉투였어요. 김 씨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피하려고 했어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반대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연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아, 아저씨. 김 씨의 발이 멈췄습니다. 뒤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번에 이사 도와주셨던 아저씨 맞죠? 김 씨는 어쩔 수 없이 몸을 돌렸어요. 고개를 숙인 채로요. 아, 네. 맞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아저씨, 저번에 정말 감사했어요. 아,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요. 김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했어요. 서연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저씨, 왜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계세요? 서연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어요. 김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 그냥 습관이에요. 그러시구나. 서연이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리고 들고 온 봉투를 분리수거장에 내려놓았습니다. 김 씨는 얼른 봉투를 받아서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뭐라도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제가 할게요. 새댁은 몸이 무거우니까 가서 쉬세요. 아니에요. 제가 버린 거니까 제가 분류할게요. 서연이 김 씨 옆에 쪼그려 앉았어요. 만삭의 배 때문에 앉기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김 씨는 속으로 조마조마했어요. 저러다 넘어지면 어떡하지? 아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서연이 페트병을 하나씩 분류하면서 말했어요. 아저씨는 참 따뜻하세요. 네. 다른 경비 아저씨들은 이런 거 잘 안 도와주시거든요. 근데 아저씨는 제가 부탁도 안 했는데 먼저 도와주셨잖아요. 이사 때도 그렇고 김 씨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서연이 자기를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하다고 하고 있었어요. 그 말 한마디가 김 씨한테는 천금 같았습니다. 아닙니다. 별거 아닌데요. 김 씨는 겸연쩍게 대답했어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울고 싶었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따뜻한 사람이 아니야. 30년 전에 너를 버리고 도망친 비겁한 놈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김 씨는 페트병을 분류하면서 속으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서연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힘들지는 않았는지, 학교는 잘 다녔는지, 결혼은 어떻게 하게 됐는지, 궁금한 게 산더미 같았어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빙 둘러서 물어보기로 했어요. 새댁, 혼자 고생이 많겠네요. 김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아기도 곧 나올 텐데.
남편분이 출장 중이시라 했잖아요. 힘드실 텐데. 친정어머니는 안 도와주시고 김 씨는 아내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었어요. 30년 동안 궁금했던 거였습니다. 물론 무사히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연이가 건강하게 자란 걸 보면 아내가 잘 키운 게 분명하니까요. 그런데 서연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는요? 서연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김 씨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뭔가 안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았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김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귀를 의심했어요. 암이었어요. 위암. 발견했을 때는 이미 말기여서 서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일을 회상하듯이요. 김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심장이 얼음에 갇힌 것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죽었다. 자기가 버리고 간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 혼자서 딸을 키우다가 병들어 죽었다. 그런데 자기는 몰랐다. 30년 동안 몰랐다. 임종도 못 지켰다. 마지막 가는 길에 곁에 있어주지도 못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못했다. 아무것도 못했다. 저런, 김 씨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어요. 그것 참, 안 됐네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억지로 참았어요. 괜찮아요. 서연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제 오래됐어요. 10년도 넘었으니까. 김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김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목구멍에서 울음이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계속 재활용품을 분류하고 있었어요. 김 씨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김 씨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님은요? 물어보면 안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서연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분류하던 페트병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 씨는 서연의 눈을 봤어요. 방금 전까지 따뜻하던 눈빛이 순식간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눈빛이었어요.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마치 쓴 것을 삼킨 것처럼요. 아버지요? 서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습니다. 없어요. 김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아버지 없어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5살 때 빚 때문에 가족 버리고 도망갔거든요. 김 씨의 얼굴에서 피기가 싹 빠졌어요. 한밤중에 뒷문으로 몰래요. 아무 말도 없이 짐도 안 챙기고 그냥 도망갔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서연이 김 씨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김 씨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이 바싹 말라 있었어요. 혼자서 저 키우느라 허리가 휘었어요. 새벽에 식당일 나가고, 낮에는 공장이라고, 밤에는 청소일하고, 하루에 3가지 일을 했어요. 그래도 돈이 없어서 저한테 학원 하나 못 보내줬어요. 서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대못이 되어 김 씨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결국 몸이 망가졌어요. 무리하게 일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암 걸린 거예요.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았어요. 제가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으로 겨우겨우 버텼는데 결국 서연이 말을 멈췄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국 돌아가셨어요. 김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릴 것 같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온몸에 힘을 줘서 눈물을 억지로 멈췄습니다. 근데 그 인간은요. 서연의 목소리에 경멸이 묻어났어요. 그 인간이라는 말이 칼날처럼 김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연락 한 번 없었어요. 30년 동안요. 엄마가 아프다는 것도 몰랐을 거예요. 아니, 알았어도 안 왔을걸요. 그런 인간이니까. 서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 장례식 때도 안 왔어요. 소식을 전할 방법도 없었지만 어차피 와도 쫓아냈을 거예요. 무슨 면목으로 오겠어요. 김 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서연이 고개를 돌려 멀리 바라보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아, 뭐. 서연이 피식 웃었습니다.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솔직히 김 씨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죽었으면 좋겠다. 딸이 자기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죽었으면 좋겠다. 김 씨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어요.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짓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김 씨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져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랬군요.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였어요. 제가 괜한 걸 물었네요. 김 씨는 모자를 더 깊게 눌렀었습니다. 눈물을 숨기려는 거였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서연한테 들키면 안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김 씨는 뒤로 물러섰어요. 한 발짝, 두 발짝,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이만. 김 씨는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 걸었습니다. 아니, 거의 뛰다시피 했어요. 서연이 뒤에서 무슨 말인가를 했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망쳤어요. 그 자리에서 한 초라도 더 있으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김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았어요. 김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터졌어요. 30년 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안하다.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미안하다, 서연아.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어요.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라. 김 씨는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울음소리를 내면 누가 들을까봐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죽었다. 내가 버리고 간 아내가 고생하다가 병들어 죽었다. 서연이가 혼자서 그걸 다 감당했다. 그런데 나는 몰랐다. 30년 동안 몰랐다. 술 마시고 있었다. 공사판에서 일하고 있었다. 아내가 죽어가는 동안 나는 뭘 하고 있었던 거야. 김 씨는 주먹으로 바닥을 쳤어요. 쿵!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손이 아팠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이 정도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갑을 꺼냈어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었습니다. 사진이 보였어요. 코팅된 낡은 사진. 30년 동안 간직해온 사진. 사진 속에서 5살 서연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양갈래 머리를 하고 아빠 등에 엎여서 까르르 웃고 있었어요. 그때는 행복했어요. 돈은 없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매일 웃었어요. 서연이가 재롱을 부리면 온 가족이 웃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전부였는데 내가 다 망쳤어.
김 씨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어요. 꼭 껴안았습니다. 내가 다 망친 거야. 서연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 서연이 말이 맞아. 나 같은 놈은 죽어야 해. 죽어 마땅해. 김 씨는 한참을 그렇게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밖이 어두워졌어요. 경비실 안에 불도 켜지 않아서 캄캄했습니다. 김 씨는 어둠 속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에서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무슨 자격으로 아는 체를 해. 이제 와서 내 아빠다 그러면 뭐가 달라지겠어. 30년이야.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했어. 아내가 아플 때도 몰랐어. 죽을 때도 몰랐어. 서연이가 혼자서 다 감당하는 동안 나는 도망 다니고 있었어. 그런 놈이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 웃기지 마. 서연이는 날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어. 그게 맞아. 난 죽은 사람이야. 서연이한테 아버지는 없어. 30년 전에 죽은 거야. 김 씨는 스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냥 옆에서 지켜주자. 서연이가 잘 사는지, 아기는 무사히 낳는지. 그냥 서연이 옆에서 서연이를 바라보면서 이름 없는 경비원으로 남자.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야. 그날 이후로 김 씨의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김 씨에게는 이유가 생겼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 하루를 버티는 이유, 숨을 쉬는 이유, 서연이었습니다. 물론 서연이는 몰랐어요. 김 씨가 자기 아버지라는 것도 몰랐고, 김 씨가 매일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서연이한테 김 씨는 그냥 친절한 경비 아저씨일 뿐이었어요. 김 씨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리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그냥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서연이가 건강하게 잘 사는 걸 보는 것, 그게 김 씨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오후부터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예보에 없던 비였습니다. 아침에는 맑았거든요. 그래서 우산을 안 챙기고 나간 사람이 많았어요. 김 씨는 경비실 창문 너머로 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아스팔트를 때리고 있었어요. 주민들이 황급히 뛰어서 아파트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 단지 입구 쪽에서 누군가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김 씨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자세히 보니 서연이었습니다. 김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서연이 단지 입구 지붕 아래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우산이 없었던 거예요. 만삭의 배를 안고 난감한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비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벌떡 일어났어요. 경비실 구석에 있던 우산을 집어들었습니다. 낡은 검정 우산이었어요. 손잡이가 좀 닳았지만 쓸만했습니다. 김 씨는 경비실 문을 열고 뛰어나갔어요. 비를 맞으며 단지 입구까지 달려갔습니다. 세댁. 김 씨가 헐떡이며 서연 앞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아, 경비 아저씨. 비를 흠뻑 맞은 김 씨가 우산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쓰세요. 감기 들면 안 돼요. 몸이 무거운데. 서연이 당황한 표정으로 우산을 받았어요. 아저씨, 근데 아저씨는요? 아저씨 우산이잖아요. 괜찮습니다. 경비실 바로 앞이에요. 금방 뛰어가면 돼요. 김 씨가 손을 내저었어요. 서연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아저씨가 더 맞았잖아요. 여기까지 뛰어오시느라. 괜찮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세댁이 더 중요해요. 빨리 들어가세요. 비 더 오기 전에. 김 씨가 서둘러 말했어요. 그리고 몸을 돌려 경비실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옷이 순식간에 젖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개의치 않았어요. 서연이 뒤에서 외쳤습니다. 아저씨,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김 씨는 뒤도 안 돌아보고 손만 흔들었어요. 경비실에 들어갔을 때 김 씨는 완전히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옷이 몸에 척척 달라붙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웃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서연이 우산을 쓰고 아파트 쪽으로 걸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만삭의 배를 안고 천천히 조심조심 걸어가고 있었어요. 비를 안 맞고요. 그걸로 됐습니다. 김 씨는 젖은 옷을 입은 채로 한참을 창문 앞에 서 있었어요. 서연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서 사라질 때까지요. 또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어요. 해가 지고 어스름이 내려앉을 시간이었습니다. 김 씨는 경비실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그때 단지 입구 쪽에서 서연이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김 씨는 담배를 후다닥 껐어요. 서연의 모습이 이상했어요. 양손에 커다란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장바구니가 바닥에 끌릴 정도로 무거워 보였어요. 만삭의 배를 안은 채로 무거운 짐을 들고 휘청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김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러다 넘어지면 어떡해. 아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 김 씨는 저도 모르게 뛰어나갔습니다. 서연에게 달려갔어요. 세댁.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힘든 표정이었어요. 아, 아저씨. 김 씨가 장바구니를 낚아챘어요. 양손으로 두 개를 다 들었습니다. 정말 무거웠어요. 이걸 만삭의 몸으로 들고 왔다니. 무슨 이렇게 무거운 걸 혼자 들어요. 김 씨의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높아졌어요. 남편분은 뭐해요? 왜 이런 걸 혼자 들게 내버려둬요? 서연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제가 집 앞까지 갖다 드릴게요. 다음부터는 이런 무거운 거 혼자 들면 안 돼요. 경비실에 말씀하세요. 제가 갖다 드릴게요. 서연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저씨, 죄송해요. 제가 짐이 되네. 무슨 소리예요? 짐이 뭐가 짐이에요? 김 씨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임산부가 무거운 거 들면 안 되는 거예요. 허리 다치면 어떡해요? 아기한테 안 좋으면 어떡해요? 김 씨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서연이 그 목소리를 듣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저씨. 네. 아저씨는 진짜 따뜻하세요. 서연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는 순간 김 씨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 아닙니다. 당연한 건데요. 김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서연보다 앞서 걸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거든요. 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서연네 집 앞까지 장바구니를 갖다 줬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고 짐을 받아들었어요.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맨날 신세만 지내. 아닙니다. 별거 아닌데요. 김 씨는 뒷걸음질 쳤어요. 한 발짝, 두 발짝. 서연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김 씨가 몸을 돌리려는 순간 서연이 말했어요. 아저씨, 나중에 아기 낳으면 보여드릴게요. 김 씨의 발이 멈췄습니다. 네, 아기요. 낳으면 보여드릴게요. 아저씨한테 제일 먼저 자랑할 거예요. 김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목구멍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 네. 그러세요. 김 씨는 겨우 그 말만 하고 뒤돌아섰어요. 계단에서 김 씨는 잠시 멈춰서서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손주, 내 손주를 보게 되는 거야. 김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또 어느 날 밤이었어요. 김 씨는 경비실에서 불을 켜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미 밤 10시가 넘었어요. 원래 야간 경비는 다른 사람이 하는데 김 씨는 퇴근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임산부 모임이 있다고 했어요. 동네 산부인과에서 주최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저녁에 간다고 나갔는데 아직 안 돌아온 거예요. 김 씨는 창문 너머로 단지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안했어요. 밤이 깊었는데 만삭의 몸으로 혼자 다니면 위험하잖아요.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해.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 10시 반이 됐습니다. 서연이 안 보였어요. 11시가 됐습니다. 여전히 안 보였어요. 김 씨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나가서 찾아볼까? 산부인과가 어디지? 거기까지 가볼까? 그때 단지 입구 쪽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김 씨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만삭의 배를 안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무사했습니다. 김 씨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서연이 아파트 쪽으로 걸어갔어요. 김 씨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연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게 보였어요. 잠시 뒤 서연네 집 층에 불이 켜졌습니다. 들어갔구나. 무사히 들어갔구나. 김 씨는 그제야 경비실 불을 껐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연은 몰랐어요. 김 씨가 매일 밤 자기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걸요. 경비실 불이 켜져 있는 게 자기 때문이라는 걸요. 김 씨에게는 그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서연이 아저씨 감사해요 하며 웃어줄 때 그 웃음을 보는 순간 김 씨는 30년 전의 서연이를 봤습니다. 5살짜리 어린 서연이 양갈래 머리를 하고 아빠 사랑해 하며 웃던 모습. 그게 겹쳐 보였어요. 물론 지금 서연이는 김 씨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경비 아저씨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어요. 아빠라고 불리지 못해도 저렇게 웃어주는 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매일 밤 경비실에 혼자 앉아 있을 때 김 씨는 지갑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30년 동안 간직해온 낡은 사진. 코팅이 벗겨지고 모서리가 다른 사진. 사진 속 5살 서연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리 서연이 잘 컸다. 서연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유독 자기한테 잘해준다는 걸요. 다른 주민들한테도 친절하긴 했지만 자기한테는 좀 더 특별한 것 같았어요. 우산도 빌려주고 짐도 들어주고 택배도 갖다 주고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친절한 분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세상에 이렇게 따뜻한 사람도 있구나. 요즘 같은 세상에 드문 분이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묘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친근함이었어요. 김 씨를 볼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냥 친절한 경비 아저씨일 뿐이야. 서연은 그렇게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묘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김 씨를 볼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유는 몰랐어요. 그냥 그랬습니다. 서연은 알지 못했어요. 그 경비 아저씨가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그러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김 씨는 순찰을 돌고 있었어요. 놀이터 쪽을 지나고 주차장을 둘러보고 분리수거장 쪽으로 향했어요. 분리수거장 근처에 다다랐을 때 누군가 있는 게 보였습니다. 김 씨는 발을 멈췄어요. 자세히 보니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은 김 씨가 있는 줄 모르고 열심히 재활용품을 분류하고 있었어요. 페트병은 페트병끼리, 캔은 캔끼리. 만삭의 배 때문에 쪼그려 앉기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허리를 숙이고 있는 자세가 불편해 보였어요. 서연의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서연이 손등으로 이마를 훔쳤습니다. 그러다가 무심코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그 순간 김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서연의 팔뚝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시퍼런 자국이었어요. 멍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선명한 멍이요. 피부가 시퍼렇게 물들어 있었어요. 김 씨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자세히 보려고 했어요. 저게 뭐지? 어디 부딪혔나?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상했습니다. 멍의 모양이 손가락 형태였어요. 누군가 팔을 꽉 움켜쥔 자국이었어요. 세게 잡아서 생긴 멍이 분명했습니다. 김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누가 잡은 자국이야? 누가 저렇게 세게 잡은 거야? 김 씨는 서연에게 다가갔어요. 발소리를 듣고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아저씨. 서연이 반가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김 씨의 시선은 서연의 팔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그 시선을 느꼈어요. 황급히 소매를 내렸습니다. 걷어 올렸던 소매를 재빨리 내려서 팔을 가렸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 씨는 다 봤어요. 세댁. 김 씨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톤이었어요. 팔이 왜 그래요?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네. 팔. 방금 봤어요. 멍이 있던데. 김 씨가 서연의 팔을 가리켰습니다. 서연이 반사적으로 팔을 등 뒤로 감췄어요. 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긴요. 시퍼렇게 멍이 들었는데. 김 씨가 한 발짝 다가갔어요. 서연이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디 다쳤어요? 누가 그랬어요? 김 씨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서연은 눈을 피했습니다. 김 씨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그냥 문에 부딪혔어요. 문에요? 네. 어제 문을 닫다가 팔이 끼어서. 김 씨는 서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세댁. 김 씨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그건 문에 부딪힌 자국이 아니에요. 서연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누가 세게 잡은 자국이라고요. 김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누가 그랬어요? 김 씨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와 걱정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 같았어요. 세댁. 괜찮아요, 아저씨. 서연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웃음이 어색했어요. 진짜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서연이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거의 뛰다시피 했어요. 도망치는 것 같았습니다. 세댁. 김 씨가 불렀지만 서연은 뒤도 안 돌아봤어요. 빠른 걸음으로 아파트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김 씨는 그 자리에 서서 서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저 멍은 뭐야? 누가 그랬어? 설마. 김 씨의 머릿속에 불길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남편? 남편이 그런 거야? 김 씨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그날부터 김 씨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경비 아저씨가 갑자기 남의 집 가정사를 캐물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은근슬쩍 정보를 모았습니다. 경비실에 오는 주민들과 잡담을 나누는 척했어요. 날씨 얘기, 아파트 얘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슬쩍 서연네 집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 집 알아요? 1203호요. 아, 그 집이요? 주민 한 명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누가 들을까봐 조심하는 것 같았어요. 말도 마세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김 씨가 물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주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밤마다 고함 소리가 들려요. 고함 소리요? 네. 남자 목소리요. 소리 지르고 막 그래요. 여자가 우는 소리도 나고 김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혹시 싸우는 건가요? 싸우는 게 아니죠. 주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죠. 싸움이라고 하려면 둘이 다 싸워야 하잖아요. 근데 저쪽은 그냥 한쪽에서 때리고 한쪽에서 맞는 거예요. 김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남편이 술만 먹으면 개가 된다니까요. 아래층에 사는데 천장이 쿵쿵 울려요. 김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쯧쯧. 주민이 혀를 찼습니다. 불쌍해요, 진짜. 저렇게 착한 사람이 왜 저런 놈 만나서 고생하는지. 김 씨는 그 자리에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주민이 가고 나서 김 씨는 한참을 경비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새끼가 김 씨의 입에서 욕이 나왔습니다. 그 새끼가 내 딸을 때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만삭인 여자를 때려 내 딸을 김 씨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서연네 집에 올라가서 그놈 목을 비틀어 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안 돼. 30년 전에 도망친 비겁한 아비야.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서 아비 행세를 김 씨는 무력감에 짓눌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딸이 맞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경비실 구석에 앉아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연이 사는 동이 보였습니다. 1203호. 아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남편은 집에 있을까? 또 맞고 있는 건 아닐까? 김 씨의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김 씨는 야간 순찰을 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리수거장 근처에서 뭔가 빛이 보였습니다. 담배불이었어요. 누군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서 김 씨는 다가가려다가 멈췄어요.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낮고 은밀한 목소리였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김 씨는 본능적으로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뭔가 느낌이 안 좋았어요. 분리수거장 담벼락 뒤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형? 나야. 남자 목소리였어요. 김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 목소리를 알았거든요. 서연의 남편 민수였습니다. 응, 내일이야. 확실하게 처리해줘. 민수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주변을 의식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런데 다음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임산부니까 한 번에 보내야 해. 알지? 브레이크 밟지 마. 확실하게 밟아버려. 김 씨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지? 제대로 들은 거 맞아? 걱정 마. 태아보험이랑 종신보험 다 들어놨어. 김 씨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벽에 기대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을 겁니다. 3억이야, 형. 빚 갚고도 남아. 새 인생 시작하는 거지.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 새끼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내일이야. 절대 실수하면 안 돼. 민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아내를 죽이는 계획을 짜면서 저렇게 담담할 수가 있나? 김 씨는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그래, 수고해. 끝나면 연락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수가 담배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비볐어요.
그리고 아파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휘파람까지 불면서요. 아내를 죽이려는 놈이 휘파람을 불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담벼락 뒤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민수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숨도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민수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제야 김 씨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담벼락에 주저앉았어요. 방금 내가 뭘 들은 거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새끼가 내 딸을 죽이려고 뱃속에 아기까지 있는 내 딸을 내 손주까지 보험금 때문에 김 씨의 손이 미친 듯이 떨렸어요. 분노로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당장 저놈을 잡아서 죽여버릴까. 김 씨는 진심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저 새끼 목을 비틀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이성이 붙잡았어요. 안 돼. 방법을 생각해보자. 김 씨는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의자에 앉았어요. 다리가 아직도 후들거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서연이를 살릴 수 있지? 경찰에 신고한다? 김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증거가 없었습니다. 경비원이 엿들었다는 말만으로 영장이 나오겠어요? 그것도 내일 아침까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경찰이 수사하려면 최소 며칠은 걸릴 겁니다. 그때까지 서연이는 이미 죽어 있을 거예요. 서연이한테 직접 말한다? 그것도 안 됐어요. 경비 아저씨가 갑자기 찾아와서 남편이 당신을 죽이려 해요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젠장 내일 아침이야. 몇 시간 안 남았어. 김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내가 직접 막아야 해. 김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연이 사는 동이 보였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잠들어 있겠죠. 내일 자기를 죽이려는 남편 옆에서요. 다음 날 새벽 6시 김 씨는 경비실에서 나왔습니다. 서연이 사는 동 앞을 서성였어요. 서연이 집에서 나오면 어떻게든 막아야 했어요. 오늘은 외출하지 마세요. 몸이 안 좋아 보여요. 집에서 쉬세요. 무슨 말이든 해서 막아야 했습니다. 7시가 됐어요. 서연은 안 나왔습니다. 9시가 됐어요. 김 씨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오늘은 안 나오려나? 그러면 좋겠다. 제발 오늘은 집에만 있어라. 9시 20분이 됐어요. 김 씨는 소변이 마려웠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커피만 마셔서 그랬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화장실 다녀오는데 5분도 안 걸려. 그 사이에 나오겠어? 김 씨는 빠른 걸음으로 경비실 화장실로 향했어요. 그게 실수였습니다. 김 씨가 화장실에 있는 동안 서연이 집에서 나왔어요. 늘 그랬던 대로 마트에 가려고 나왔죠. 서연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로비를 지나 단지 밖으로 나갔어요. 평소에 다니던 길이었습니다. 사거리 횡단보도를 건너면 바로 마트가 보이거든요. 만삭의 배를 안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김 씨가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는 9시 32분이었어요. 서연이 사는 동 앞으로 뛰어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로비를 들여다봤습니다. 비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층수 표시를 봤습니다. 1층에 서 있었어요. 누군가 방금 내려서 나간 거였습니다. 설마. 김 씨는 단지 입구 쪽으로 뛰었어요. 밖을 내다봤습니다. 저 멀리 서연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사거리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 안 돼. 김 씨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어요. 서연아. 소리를 질렀지만 서연은 못 들었습니다. 이미 너무 멀었어요. 김 씨는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발목이 꺾일 것 같았어요. 옆구리가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어요. 하지만 김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단지를 벗어나 큰 길로 나왔습니다. 골목을 가로질렀어요. 차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차 사이를 비집고 뛰었어요. 빵빵 경적 소리가 울렸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서연의 뒷모습만 보였어요. 제발, 제발 늦지 않게 해주세요. 김 씨는 속으로 빌었습니다. 서연아, 거기 서 있어. 움직이지 마. 숨이 막혀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소리가 안 났습니다. 다리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30년 전에 도망쳤던 이 다리가, 가족을 버리고 달아났던 이 다리가, 오늘은 도망 안 쳐. 오늘은 끝까지 달린다. 김 씨는 이를 악물고 뛰었습니다. 저 멀리 사거리가 보였어요. 횡단보도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보였어요. 신호를 기다리고 서 있었습니다. 아직 안 건넜어. 아직 시간이 있어. 김 씨는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뛰었어요. 그때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초록불이 켜졌어요. 서연이 횡단보도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만삭의 배를 안고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김 씨의 눈에 뭔가가 보였습니다. 반대편 도로에서 트럭 한 대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도를 내는 것 같았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을 기미가 없었어요. 그 순간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저거다. 저게 어젯밤에 민수가 말하던 거다. 저 트럭이 서연이를 치려는 거다.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았어요. 서연이 횡단보도 한가운데를 걷고 있었습니다. 트럭이 돌진해 오고 있었어요. 서연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뭔가 생각하며 걷고 있었어요. 안 돼. 김 씨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안 돼. 더 이상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김 씨는 횡단보도를 향해 뛰어들었어요. 남은 힘을 전부 짜냈습니다. 도망칠 때도 이렇게 안 뛰었습니다. 30년 전 빚쟁이들한테서 도망칠 때도 이렇게 안 뛰었어요. 처음이었습니다. 도망이 아닌 돌진은요. 서연아, 목이 찢어지도록 소리를 질렀어요. 비켜. 서연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거든요. 경비 아저씨가 미친 듯이 뛰어오고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을 벌리고 뭐라고 소리치고 있는데 안 들렸어요. 뭐지? 서연이 멍하니 서 있는 그 순간 옆에서 엄청난 굉음이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트럭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언제 저렇게 가까이 온 거지? 서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다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움직여야 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때 누군가 서연의 등을 세게 밀었습니다. 두 손으로 확 밀어냈어요. 엄청난 힘이었습니다. 서연의 몸이 옆으로 날아갔어요. 인도 쪽으로 나동그라졌습니다. 배를 감싸 안고 굴렀어요. 그리고 그 순간 쾅!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트럭에 부딪혔어요.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저 멀리 아스팔트 위로 떨어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입에서 비명이 터졌어요. 아저씨, 기어가려고 했습니다. 무릎으로 기어서 아저씨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몸이 안 움직였습니다. 배가 아팠어요. 나동그라질 때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 경비 아저씨. 서연이 울부짖었어요. 저 멀리 피가 번지는 게 보였습니다. 아스팔트 위로 빨간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김 씨는 아스팔트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부서진 것 같았어요.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겠었습니다. 그냥 전부 다 아팠어요.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였습니다. 저 멀리 서연이 보였어요. 인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움직이고 있었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배를 감싸 안고 뭐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안 들렸어요. 귀가 먹먹했거든요. 김 씨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살았다. 우리 서연이 살았다. 다행이다. 눈앞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의식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이제 됐다. 30년 전에 못 지킨 딸을 오늘 지켰다. 그걸로 됐다. 이제 눈 감아도 된다. 김 씨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그리고 서연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하는 소리. 괜찮아, 서연아. 아빠가 지켜줬어. 이번에는 도망 안 쳤어. 김 씨의 의식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경비 아저씨? 아저씨. 서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일어나려고 했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어갔습니다. 무릎으로 기어서 아저씨 쪽으로 갔어요. 아스팔트가 무릎을 긁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아저씨, 눈 떠요. 아저씨. 김 씨 옆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피가 너무 많았어요. 머리에서 흘러나온 피가 아스팔트 위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피투성이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을 쉬는 건지 안 쉬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아저씨, 아저씨 제발. 서연의 손이 미친 듯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야 했어요. 119에 전화해야 했습니다. 주머니를 더듬어 핸드폰을 꺼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누르지 못했습니다. 겨우겨우 119를 눌렀어요. 여기 사거리. 사람이 차에 치였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피가 너무 많이 나요. 제발 빨리. 전화를 끊고 서연은 김 씨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창백했어요. 핏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코앞에 손을 가져다 댔어요. 희미하게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살아 있었어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가족한테 연락해야 해. 서연은 김 씨의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뭔가 딱딱한 게 손에 잡혔어요. 꺼내보니 낡은 폴더폰이었습니다. 열어봤는데 화면이 안 켜졌습니다. 배터리가 나간 모양이었어요. 서연은 다른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지갑이 손에 잡혔어요. 낡디 낡은 지갑이었습니다. 가죽이 다 해져 있었어요. 서연은 지갑을 열었어요. 신분증이라도 찾아서 가족 연락처를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지갑 안에는 별로 든 게 없었어요. 10,000원짜리 2장이랑 구겨진 영수증 몇 장. 신분증은 안 보였습니다. 그때 뭔가가 툭 떨어졌어요. 사진이었습니다. 코팅된 낡은 사진이었어요. 지갑 안쪽 칸에 넣어뒀던 게 떨어진 모양이었습니다. 서연은 무심코 그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있었어요. 3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 등에 어린 소녀가 엎여 있었습니다. 양갈래 머리를 한 여자아이였어요. 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해맑은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어린 소녀의 얼굴이 너무 익숙했거든요. 너무너무 익숙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 자신이었으니까요. 5살 때 자기 모습이었어요. 서연은 사진을 뒤집어 봤어요. 뒷면에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빛바랜 글씨였어요. 서연이 5살 생일.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왜? 서연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이 사진이 왜 여기? 다시 사진 앞면을 봤습니다. 젊은 남자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눈매, 코, 입모양. 서연은 쓰러져 있는 김 씨의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 세월에 깎인 얼굴. 하지만 눈매는 똑같았어요. 코 모양도 같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을 지우고 보면, 아, 서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빠, 그때 뭔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 씨의 손이었어요. 피투성이 손이 뭔가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네모난 물건이었어요. 서연은 그 손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소형 녹음기였어요. 왜 녹음기를 들고 있지? 서연은 녹음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치익 하는 잡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임산부니까 한 번에 보내야 해. 알지? 브레이크 밟지 마.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 목소리를 알았습니다. 매일 듣는 목소리였어요. 민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수고해. 끝나면 연락해. 녹음이 끊겼어요.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지? 방금 뭘 들은 거지? 임산부니까 한 번에 보내야 해? 브레이크 밟지 마. 그제야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민수가 나를 죽이려고. 서연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아저씨가, 아빠가 이걸 알고 나를 구한 거야? 30년 전에 도망간 아빠,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아빠, 그 아빠가 6개월 동안 경비원으로 곁에 있었어요. 우산을 빌려주고 짐을 들어주고 택배를 갖다 주면서요. 아버지인 걸 숨긴 채로요. 그리고 오늘 자기 목숨을 던져서 딸을 구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아빠, 목이 메어 소리가 제대로 안 났습니다. 아빠, 서연은 김 씨의 피투성이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손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꽉 쥐었어요. 놓지 않았습니다. 아빠, 미안해. 아빠, 서연은 오열했습니다.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그 인간 연락 한 번 없었다고 했던 말. 엄마 장례식에도 안 왔다고 했던 말. 그 말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빠가 다 듣고 있었어요. 바로 앞에서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미안해. 아빠, 미안해.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구급차가 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김 씨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붙잡고 있었습니다. 죽지 마. 아빠, 제발 죽지 마. 구급차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귀를 찢었어요. 김 씨는 들것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구급대원 2명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뭔가 기계를 연결하고 주사를 놓고 수치를 확인하고. 서연은 그 옆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김 씨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피투성이 손이었습니다. 차갑고 축축했어요. 그래도 놓지 않았습니다. 아빠, 서연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눈 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시야가 흐려서 김 씨의 얼굴이 잘 안 보였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서연은 김 씨의 손을 꽉 쥐었어요. 왜 숨어 있었어요? 말했으면 이렇게 안 됐잖아요. 이렇게 될 거면 서연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제발 눈 좀 떠요. 김 씨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눈을 뜨지 않았어요. 산소 마스크 안으로 희미하게 숨소리가 들렸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구급대원이 서연을 쳐다봤어요. 보호자분이세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안 나왔어요. 병원 도착하면 수술 들어갈 겁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어요. 상태가 안 좋다는 거였습니다. 많이 안 좋다는 거였어요. 아빠. 서연은 김 씨의 손을 이마에 가져다 댔어요.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죽지 마. 제발.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김 씨가 들것에 실려 급하게 들어갔어요.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외상 환자, CT 먼저. 누군가 소리쳤어요.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들것이 복도를 지나 안쪽으로 사라졌어요. 서연은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가 막았어요. 보호자분은 여기서 기다리셔야 해요. 안에 같이 못 들어가요? 네. 검사하고 수술 들어가야 해서요. 밖에서 기다리세요. 서연은 응급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발만 동동 굴렀어요.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간호사가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환자분 보호자세요? 네. 가족분이세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대답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네. 가족이에요.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서연은 입을 열었다가 멈췄어요. 이름을 몰랐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몰랐어요. 5살 때 헤어져서 기억이 안 났습니다. 엄마가 그 사람 얘기를 꺼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잠깐만요. 서연은 주머니에서 김 씨의 지갑을 꺼냈습니다. 아까 가져온 거였어요. 지갑을 뒤졌어요. 신분증이 있어야 하는데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갑 안쪽 칸에 뭔가가 끼어 있었어요.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꺼내보니 건강보험증이었어요. 낡아서 글씨가 희미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김동현.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김동현이요. 생년월일이나 연락처 아세요? 서연은 건강보험증을 건네줬어요. 간호사가 받아서 적었습니다. 다른 가족분들한테 연락해 드려야 하는데요. 연락처 아시는 분 있으세요? 서연은 김 씨의 폴더폰을 꺼냈어요. 아까 배터리가 없어서 안 켜졌던 폰이었습니다. 응급실 구석에 있는 충전기에 꽂아뒀거든요. 이제 켜졌어요. 폰을 열어봤습니다. 연락처를 확인했어요. 비어 있었습니다. 저장된 번호가 단 하나도 없었어요. 통화 기록도 없었습니다. 문자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30년 동안 이렇게 산 거구나. 연락할 사람도 없이, 연락받을 사람도 없이, 혼자서. 서연은 간호사를 바라봤어요. 가족이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간호사가 잠시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말하려다가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세요. 검사 끝나면 말씀드릴게요. 간호사가 돌아갔습니다. 서연은 대기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김 씨의 폴더폰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텅 빈 연락처 화면을 바라봤어요. 가족도 없이, 친구도 없이, 그러면서도 지갑 속에 내 사진을 넣어 다녔어요. 코팅까지 해서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어요.
서연은 대기실에서 꼼짝도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수술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내리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김동현 환자 보호자분? 서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달려갔어요. 네, 저요. 의사 앞에 섰습니다. 의사의 표정을 살폈어요. 어두웠습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게 얼굴에 써 있었어요. 아빠, 괜찮은 거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서연의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치셨습니다. 의사가 천천히 말했어요. 뇌출혈이 심해서 긴급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잘 된 거 아니에요? 서연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출혈은 잡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서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환자분이 깨어나실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의사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안타까운 표정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휘청했습니다. 옆에 있던 간호사가 얼른 부축했어요. 안 돼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안 돼요. 아빠. 간호사가 서연을 의자에 앉혔어요. 서연은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이제 막 찾았는데, 30년 만에 찾았는데, 이렇게 보내면 안 돼요. 제발. 한밤중이었습니다. 낮에 분주하던 복도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김 씨는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만 볼 수 있었습니다. 온몸에 기계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삐삐삐 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중환자실 앞 복도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등을 벽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몇 시간째 울어서 그랬습니다. 두 손을 모았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하느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제발. 서연은 원래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도 안 다녔어요. 신도 안 믿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라도 붙잡고 싶었어요. 누구한테든 빌고 싶었습니다. 아빠 살려주세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제발. 저 아직 아빠한테 할 말이 많아요. 서연은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미워해서 미안하다고. 목이 메어서 말이 잘 안 나왔어요.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거 사과하고 싶어요.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분리수거장에서 했던 말.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서연은 벽에 이마를 기댔어요. 아빠한테 사과하게 해주세요. 고맙다고 말하게 해주세요. 사랑한다고 한 번만 말하게 해주세요. 서연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복도에 혼자 앉아서요. 밤새도록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연은 병원을 잠시 나왔어요.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녹음기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가 녹음을 들었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변호사가 서연을 바라봤어요. 이게 남편분 목소리가 확실합니까? 네. 서연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틀림없어요. 매일 듣는 목소리예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명백한 살인 교사 증거입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다시 들으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트럭 운전자도 공범이에요. 둘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경찰에 바로 넘기면 체포영장 나올 겁니다. 녹음 내용이 구체적이라서 증거로 충분해요. 서연은 녹음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버지가 목숨 걸고 남긴 증거였어요. 잡아주세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 마세요. 반드시 잡겠습니다. 서연은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아버지 곁에 있어야 했습니다. 걸으면서 서연은 생각했어요. 민수, 6년을 같이 살았어요.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인간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보험금 때문에. 뱃속에 아기가 있는 걸 알면서요. 서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반드시 잡아야 해. 반드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 씨는 여전히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기계의 의지에서 숨만 쉬고 있었어요. 의사들도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요. 서연은 매일 병원에 있었어요. 그날도 그랬어요. 오후 면회 시간이 끝나고 서연이 복도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양복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민수였습니다. 서연의 눈이 차갑게 식었어요. 민수는 서연을 발견하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치 걱정했던 남편처럼요. 여보, 괜찮아? 많이 놀랐지? 하면서 다가왔어요. 역겨웠습니다. 민수가 병원에 온 이유를 서연은 알고 있었어요. 사고 소식을 듣고 확인하러 온 거였습니다. 아내가 죽었는지, 계획대로 됐는지. 그런데 와보니까 서연은 살아있고 경비원이 대신 맞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문병 온 척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겁니다. 민수가 서연 앞까지 왔을 때였어요. 병원 입구에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 3명이었어요. 경찰이었습니다. 형사들이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걸어왔어요. 박민수 씨? 형사 한 명이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돌렸어요. 네. 왜요? 살인 교사 및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냈어요. 당신에게 묵비권이 있으며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 무슨 소리야? 형사들이 민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수가 버둥거렸어요. 이거 나. 증거 있어. 무슨 증거로 이래? 트럭 운전자 황 씨가 전부 자백했습니다. 형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의뢰인이 당신이라고 하더군요. 민수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입이 벌어졌다 닫혔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때 서연이 앞으로 나왔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녹음기였어요. 이것도 있어. 서연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임산부니까 한 번에 보내야 해. 알지? 브레이크 밟지 마. 민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거 어디서? 우리 아빠가 녹음한 거야. 서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아, 아빠? 무슨 아빠? 네 아빠 없잖아. 민수가 버럭 소리쳤어요. 서연이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있어. 서연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저기 중환자실에 누워 계셔. 당신 때문에. 민수가 중환자실 쪽을 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기계에 연결된 사람이 보였어요. 그 경비원이 네 아빠야? 민수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너무 차가웠거든요. 30년 만에 찾은 아빠인데. 서연이 말했어요. 당신이 죽일 뻔했어. 서연이 민수에게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민수가 움찔했어요.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서연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어요.
지옥에서 썩어. 형사들이 민수를 끌고 갔습니다. 민수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서연은 듣지 않았어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중환자실 쪽으로요. 아버지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 서연은 결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였어요. 봉투를 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친자관계 성립 99.9%. 서연의 손이 떨렸어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가 맞았어요. 30년 전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그 사람. 그리고 30년 뒤 자신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던진 그 사람. 서연은 결과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빠, 면회 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김 씨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심전도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비, 비, 수액줄이 팔에 꽂혀 있었어요.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김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어요. 평생 힘든 일만 해온 손이었습니다. 아빠, 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아빠 맞잖아. 유전자 검사 나왔어. 김 씨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어요. 왜 말 안 했어?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왜 바보같이 숨어 있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아빠 미워한다고 했잖아.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 서연은 김 씨의 손을 꽉 쥐었어요. 그래서 말 못한 거야?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아빠. 그때 내가 잘못했어. 서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나 사실 아빠 많이 기다렸어. 어릴 때 언젠간 아빠가 돌아올 줄 알았어. 생일 때마다 기다렸어. 오늘은 올까? 내일은 올까? 맨날 그랬어. 서연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근데 안 오니까 미워한 거야. 기다리다 지쳐서 미워한 거라고. 서연은 김 씨의 손을 자기 이마에 가져다 댔어요. 그러니까 이제 눈 떠.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눈 떠서 나한테 미안하다고 해.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진짜 용서해 줄게. 아빠, 제발 눈 좀 떠봐. 아빠. 서연은 김 씨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그때였어요. 삐삐삐, 삐삐삐. 심전도 모니터의 소리가 빨라졌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모니터를 봤습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느꼈습니다. 손이 움직였어요. 서연이 잡고 있던 김 씨의 손이요.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빠, 서연이 김 씨의 얼굴을 봤어요.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서연이 소리쳤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김 씨의 눈이 떠졌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장을 향했어요. 몇 번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서연 쪽으로요. 김 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목에서 가래 끓는 소리가 났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네. 김 씨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갈라지고 쉰 목소리였습니다. 딸.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은 무너졌습니다. 아빠. 서연은 김 씨의 목을 끌어안았어요. 기계줄이 어쩌고 상처가 어쩌고 그런 건 생각 안 났습니다. 그냥 안았어요. 아빠. 눈 떴어. 아빠. 서연은 울부짖었습니다. 김 씨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김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만이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났습니다. 따사로운 봄날 오후였어요. 햇살이 포근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김동현 씨였습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다리를 약간 절었지만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었어요.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저 나이에 저 정도 사고를 당하고 이만큼 회복한 게 놀랍다고요. 김 씨는 알고 있었어요. 왜 살아났는지.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옆에 유모차가 있었습니다. 유모차 안에는 100일 지난 아기가 누워 있었어요. 볼이 통통하고 눈이 동그란 사내아이였습니다. 할아버지를 올려다보며 방긋방긋 웃고 있었어요. 김 씨가 유모차 안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강이 할아버지 보고 웃네. 할아버지가 그렇게 좋아? 아기가 까르르 소리를 냈어요. 김 씨의 얼굴에 주름이 활짝 펴졌습니다. 이렇게 웃는 얼굴은 30년 만이었어요. 그때 저쪽에서 서연이 걸어왔습니다. 손에 음료수 2개를 들고 있었어요. 아빠 목마르지? 이거 마셔. 서연이 김 씨 옆에 앉으며 음료수를 건넸어요. 김 씨가 받아들었습니다. 고맙다. 강희는? 안 울었어? 안 울었어. 착하지. 우리 손주는 김 씨가 유모차를 흔들며 말했어요. 우리 강이 하랩이 닮아서 미남이야. 미남. 서연이 피식 웃었습니다. 아빠 맨날 그 소리야. 사실이잖아. 어디 하나 안 닮은 데가 없어. 이 눈매 봐. 이 코 봐. 완전 나지. 아빠가 젊었을 때 닮은 거지. 지금은 아니고. 서연이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김 씨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에헴. 그래도 내 피는 내 피야. 둘이 나란히 앉아서 아기를 바라봤어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날려왔어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닮았으면 더 예뻤을 텐데. 김 씨가 잠시 멈칫했어요. 아내 얘기가 나오면 아직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 네 엄마 정말 예뻤지.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서연이 김 씨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오늘 엄마 보러 갈까? 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자. 가야지. 납골당은 조용했습니다. 김 씨, 서연, 그리고 유모차의 탄강이. 셋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앞에는 아내의 납골함이 있었습니다. 옆에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랑 눈웃음이 똑같았어요. 김 씨는 한참 동안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에 두고 온 아내. 혼자서 딸 키우다가 병들어 죽은 아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보낸 사람이었어요. 김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야. 왔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 늦어서. 영정 사진 속 아내가 웃고 있었습니다. 원망하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그냥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서연이 잘 컸어. 네가 잘 키웠어. 김 씨가 옆에 선 서연을 바라봤어요. 손주도 태어났어. 나 닮아서 잘생겼어. 유모차 안에서 강희가 옹알이를 했습니다. 나 이제 안 도망쳐. 김 씨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남은 인생은 서연이 옆에 있을게.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살게. 김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거기선 편히 쉬어. 서연이 김 씨의 손을 잡았어요. 꽉 쥐어줬습니다. 아빠, 엄마 들었을 거야. 그래. 그랬으면 좋겠다. 서연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액자였습니다.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김 씨, 서연, 강희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셋이 나란히 앉아서 웃고 있었어요. 서연이 그 액자를 납골함 옆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가족 사진 있으니까 덜 외로울 거야. 서연도 눈물이 고였어요. 아빠도 다시 찾았어. 나 이제 괜찮아. 바람이 불었습니다. 납골당 창문으로 봄볕이 들어왔어요. 영정 사진 위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사진 속 아내가 더 환하게 웃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들어가는 길, 공원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김 씨가 유모차를 밀고 있었어요. 서연이 김 씨의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걸었어요. 서두를 이유가 없었거든요.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딸, 손주. 세 개의 그림자가 나란히 걷고 있었어요. 김 씨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도망치며 살았다. 빚쟁이한테서 도망치고, 가족한테서 도망치고, 내 죄책감에서 도망쳤다. 그렇게 30년을 숨어 살았다. 이름도 바꾸고 연락처도 없애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혼자 살았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다. 나한테는 지켜야 할 사람들이 생겼으니까. 김 씨는 옆에서 팔짱을 끼고 걷는 서연을 바라봤어요. 5살 때 버리고 떠났던 딸. 30년 만에 다시 만난 딸. 그리고 유모차 안에서 잠든 손주를 바라봤습니다. 자기 피가 흐르는 아이. 자기가 목숨 걸고 지킨 아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고 싶다. 할아버지도 되고 싶다. 남은 인생. 이 아이들 곁에서 살고 싶다. 아빠. 서연이 불렀어요. 응? 뭐 생각해? 아니. 그냥. 김 씨가 웃었습니다. 우리 강이 배고프겠다. 빨리 가자. 응. 서연도 웃었어요. 세 사람이 공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김 씨의 낡은 지갑이 보입니다. 가죽이 다해진 30년 된 지갑이에요. 지갑을 열면 사진이 있습니다. 코팅된 낡은 사진. 젊은 김 씨가 5살 서연이를 무등 태우고 웃고 있어요.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 위로 새 사진이 겹쳐집니다. 63 김 씨가 33 서연이 옆에 앉아 있어요. 서연이 팔에는 100일 된 강희가 안겨 있습니다. 셋이 나란히 웃고 있어요. 30년 전과 똑같은 웃음이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겹쳐집니다. 5살 서연이와 33 서연이가, 젊은 김 씨와 늙은 김 씨가, 그리고 새로 태어난 강희까지 세 세대가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30년의 빈자리가 채워졌어요. 도망쳤던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미워했던 딸이 용서했어요. 그리고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가족이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요? 한번 저지른 잘못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걸까요? 김 씨는 30년 동안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죠. 김 씨는 62년 걸렸지만 결국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혹시 화해하지 못한 가족이 있나요? 연락 한 번 못하고 있는 부모님이 계신가요? 미워서 안 보고 있는 자식이 있나요?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살아있다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